2월 19일 기분전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 또 다른 취재 인싸로 봉지욱 기자 모셨는데요. 사실 오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윤석열 내란 1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게 가장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결과를 보니까 마음이 영 그래요. 네. 예. 지규현 판사 입장에서는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심 또는 대법에서 법리에 따라서 뒤집혀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예. 반대로 형량에서는 그래도 사형은 아니지만 무기징역에 처함으로 인해서 성난 민심은 일정 정도 달래고 양날의 그 선택,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두 공격받을 소지를 없앤 재판을 한 본인 딴엔 그랬는데 양쪽으로 모두에게 욕먹고 있는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 딴에는 예. 최선을 다했으나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특히 양형사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우발적인 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게 적절한 상황 인식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금 뭐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거라고 말은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다음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게 윤석열입니까? 시민들이죠. 예, 군인들이죠. 그리고 군과 경찰의 소극적 군경 대응. 대응이 이번 그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은 거다라는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만 봤어도 그럼요. 지기현 판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제일 의아했던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과 폭력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을 지목을 했어요. 근데 AI 검색만 해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너무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간 특히 이제 내란 국조 특위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밝혀냈었는데 2025년 2월에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할 때 18만 발의 실탄이 탄약고에서 불출이 됐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계엄군이 당시 현장에 가져간 게 5만 7천 발이에요. 그러니까 5만 7천 발의 실탄을 장착하고 출동을 한 겁니다. 군인들이. 국회로. 그렇죠. 예. 군인들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거기서 누구 하나 그냥 공포탄만 쐈더라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런 아주 그 위험천만한 사태를 막아낸 건 시민들의 용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경의 소극적 대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해서 마치 내란 속의 윤석열이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고,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하면 2번, 3번 할 테니까 네.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다 어디로 실종이 돼버리고 증거가 별로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그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수많은 증거 사실관계들은 도대체 지규현 판사는 안 들은 건가, 못 들은 척하는 건가, 외면하는 건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그런 재판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많이 아쉬운데요. 저희 라이브 폴에 지금 이 재판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면서 좋아요 버튼도 누르시면 이 이야기에 대한 방송들이 널리 퍼질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봉지욱 기자님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앞서 여태까지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김건희에 대한 1심 판결이랄지 보면 판결문의 내용은 굉장히 세요. 예, 가만둬서는 안 된다. 엄히 처벌해야 된다 해놓고 그러나 하면서 그러니까 감형의 사유를 막 보태면서 선고를 낮춰줬다면, 오늘은 판결문 내용은 좀 이상해요. 판결문 내용은 세게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선고 형량은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인. 그러니까 2심에 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형이 될 여지는 좀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지금 장윤선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뭐 실질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고 폭력을 최대한 자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물리력 행사를 굉장히 자제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 윤석열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주장이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때도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에서 그 조사를 하잖아요. 당시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실탄을
그 계엄군에게 언제 불출했는지 그 시점이었어요. 결국 그게 의도를 보여준다는 5월 거죠? 21일에 1980년 5월 21일에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잖아요. 음. 근데 그 전날에 5월 20일 밤에 특전사 대대장들이 자기들 그 간부들에게 실탄을 나눠줍니다. 자기 그 집차에 지휘관 집차에 있었던 것을 불출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얘기를 안 한 거 보니까 판결문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실탄을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물리력 결과적으로 행사하면은. 인명피해가 안 나, 그건 결과론적 얘기인 예. 건데 만약에 거기서 뭔가 의도와 계획. 예를 들면 지금 그 당시에 광주도 마찬가지지만 편의대라고 사복군인이 들어갑니다. 당시에 보안사에서 사복군인이 들어가서 시민으로 광주의 시민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앞에 선두에 나서서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계엄군의 그 강력 대응을 일부러 유발하거든요. 근데 이 편의대들이 출동했는지조차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거든. 이번에 방첩사나 정보사에서 야. 이 편의대 요원들이 가서 시민으로 위장해서 계엄군을 폭행을 한다던가 하면 당연히 유도하려고. 거기서 발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홧김에라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특검의 수사가 1차 특검의 수사가 아주 면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2차 특검에서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인명 사상은 없었지만 그건 없었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그 어디 기자 한 명은 케이블 타이 묶여고 그렇죠. 막 그랬잖아요. 뉴스토마토 기자였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위성 PR이라고 지휘관들만 갖고 있는 위성 전화가 있어요. 예. 그 위성 전화를 선발대 그 707 특수부대에서 특전사에서 처음에 선발대만 갖고 가고 후발대는 못 갖고 가게 했대요. 근데 그 선발대가 가장 먼저 핵을 타고 출동했던 그 707 요원들 지휘관들은 그 PR이 전화 위성 전화에 그 교신 내역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1차 특검에서는. 네네. 근데 그 관계자들 제보를 받거나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게 특전사 이천에 있는 이제 특전사 서버 플러스 합참의 서버에도 이중으로 저장이 돼 있다고 하니까 최초에 출동할 때 어떤 지시를 받았고 헬기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등등. 그것도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요? 오늘 오전에 경향신문에서 잠깐 나왔더라고요. 아쉽네요. 헬기 안에서 그 교신 내역. 근데 그거는 헬기 교신 내역이고 707 그 지휘관들이 직접 지시받고 서로 간에 대하는 얘기는 위성전화 서버에 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의문을 남긴 그 판결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한번 이제 복기를 해 보자면 12.3 비상계엄 내란이 그 터지기 전에도 뭔가 불운한 기운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단을 계속 휘감고 있었고 사실 연원을 따져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느닷없이 나는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용산 앞에 텐트를 치는 한이 있어도 안 간다. 그리고 사실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용산을 접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죠. 그리고 들어가서 사실은 그 군 관계자들과 굉장히 막역한 그 수시로 밥 먹고 술 먹고 수시로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팀워크를 맞춘 상황에서 이때다 싶을 때 내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무수히 그 안가로 그 사령관들을 불러가지고 술 먹이고 그 뭡니까 10월 1일 날 그렇죠 국군의 날 가가지고 그런 약간 작전 개시를 위한 여러 가지 이 그 모의를 꾸민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대목이지만. 검찰의 내란 관여라든가 사법부가 당일 있었던 이상한 행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지규현 판사가 이것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범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로 마치 갑자기 욱해서 저지른 사건인 것처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제대로 막 계획을 했다라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1, 2, 3, 4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안 되고 어수룩하게 해서 2시간 만에 그냥 끝나버렸다. 나 같은 바보가 무슨 계엄을 하느냐라고 주장했던 윤석열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런 판결문을 썼다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를 좀 숨겨주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 이런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형이 언도된다 하더라도 당장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무기징역을 살면서
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돼서 똑같은 거 예.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대단히 역사적이고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킨 그 범죄 사범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줘야 되는 어떤 상징적 조치로서의 사형을 선고해라라는 예.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것인데 끝내 지규현 판사는 그 점을 외면해버린 예. 재판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당장 5.18 단체에서 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아. 입장을 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란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 판결문에 담아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렇습니다.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준비해왔고 결국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시민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해자로 이제 지금 지목되어 있는 지금 피고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정이입하면서 그러니까요.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오기 전에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 예. 박범계 의원님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님하고 인터뷰했는데 아니 이 사람아 어떤 단호함을 보여야 되는데 법정에 앉은 판사가 이 내란을 일으킨 그 범죄자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만 유죄 이게 어디 가야 말이 되느냐 죄송합니다만이라는 예.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라고 굉장히 이제 그 화를 내셨는데요. 지규현 판사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룸사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왜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앞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건가? 정정당당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대로 그냥 재판을 하면 되는데 뭔가 이러저러하게 꿀리는 게 많아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계속 갖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초기에 룸사롱 사태가 터졌을 때 지규현 판사를 업무 배제하고 예. 새로운 판사를 투입해서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법원에 대한 신뢰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 뭔가 꿍꿍이 짬짬이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한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과정상의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굉장히 좀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뿐만 아니라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그걸 날려버림으로써 장기 독재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내란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이라는 논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상원 수첩은 봉지욱 기자님이 오래 취재하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노상원 수첩 이야기 좀 하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했죠. 음. 노상원 수첩이 이제 언론의 보도는 많이 됐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법정에 증거로 제출돼서 인정을 받느냐 마느냐인데 수사 자체가 이렇게 정치하게 정밀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2차 특검에서 노상원 수첩이 이제 2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도 계속 얘기한 게 그 폭탄 조끼. 예.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재직할 때 HID 요원들 대북 비밀 공작을 마치고 돌아오는 요원들을 폭탄 조끼를 입혀서 폭사시켜서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폭탄 조끼가 정보사에 납품이 됐고 그 폭탄 조끼에 들어가 있는 위성 전화를 연결해서 원격 폭파하는 그 회로 모듈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실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007 영화를 좋아하는 노상원이 HIDO는 그냥 다 죽여. 휴전선 넘어오기 전에 죽여 거기서.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대북작전 공작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은폐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군사기밀의 상황이겠죠. 실제로 그 수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은 2차 특검은 수사를 해봐야겠죠. 정말로 노상원이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행이 됐잖아요. 그때. 물론 그 요원들을 폭사시키지 않은 것은 당시 부대장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죽음 그러니까 뭐 살인으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지만 조끼가 제작이 됐고 납품이 됐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노상원의 옛날 행적을 통해서 현재 수첩에 적혀 있는 메모의 내용들을 신빙성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작업을 못했죠. 1차 특검에서는 특히 내란 특검에서 제일 수사를 미진했던 부분이 정보사령부에 대한 수사. 예. 특히 그 민간 무인기 사건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와서 12.3 내란 이후에 이재명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민간 무인기 날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 무인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민주 진영의 인사들을 엮어가지고 간첩으로 좀 이렇게 둔갑시키는 이런 공작도 있었다고 하고 국정원도 연관돼 있다고 나오는데 예.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죠. 내란 특검에서 정보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게 제가 듣기로는 수사에 협조한 정보사 고위 관계자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자를 별건으로
입건해가지고 구속시키려고 했더라고요. 이게 홍장원 전 차장한테 하려고 했던 거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않나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와. 그게 이제 그 개인의 비리가 뭐 포착될 수는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음. 투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근데 중요한 것은 특검은 딱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내란 특검은 내란 관련만 수사를 해야 되고 그분이 뭐 공작금 뭐 횡령을 했든 어쨌든 그건 별건의 범죄인데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를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얘는 안 되겠어. 이 사람에 대해서 입건 안 하고 구속 안 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 우리가 봐준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수사가 됩니까? 아. 정보사나 방첩사 같은 조직은 그 안에서 일해보지 않으면 내부의 생리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 얘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수사 협조에 이뤄낼지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엮으려고 했다. 별건으로 엮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작성 시기가 예. 부정확하다, 정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개인적 분노를 담은 것이다. 그렇죠. 뭐 단순한 불만이고 예. 하소연이고 예. 답답함에 대한 어떤 토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 자체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노상원 수첩이 발견됐을 그 당시부터 많은 언론들이 이게 스모킹건이다. 마치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에서 예. 명태균의 황금폰이 뭐 아직도 뭐 50만 건인지 몇 개의 자료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여하튼 그렇게 예. 얘기했던 거죠. 실제로 명태균의 황금폰 때문에 김건희의 이 마각 혹은 윤석열의 육성이 폭로가 될까 봐 그렇죠. 비상계엄을 땡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한 달 안에 이 정권 무너지는다라는 명태균 명태균의 씨. 주장이 실제로 현실이 됐었던 거고 이제 그거와 별건으로 노상원 수첩만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수거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우리가 무슨 분리수거 쓰레기 대상도 아닌데 거기에 언론인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냥 느닷없이 거리 텔레비전 보다가 뭐 차범근 생각나서 차범근 쓰고 뭐 이랬다는 노상원의 주장을 그냥 고지고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그 얘기가 초반부터 있었잖아요. 노상원이 입을 안 연다. 예. 그 수사에 절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노상원의 입을 벌려서 이 노상원 수첩을 누구와 논의를 의논하면서 했고, 이 수첩을 작성하게 된 예. 것인지 그 핵심을 밝혀야 된다. 근데 마치 재판부의 그 지규현 판사는 그냥 햄버거 집에서 그 후배 정보사 관련해서 관련자들 모여서 햄버거 모이나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수준 낮은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는데 과연 그럴 만한 문제인지 폭사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현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삼선 개헌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장기 독재로 이어진다는 의심을 맞습니다. 가지게 하는 예. 부분인데 예. 그게 다 그냥 뭐 개인적인 한탄과 분노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가 참 여러모로 굉장히 좀 납득하기가 예, 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증좌들에 대해서 굉장히 별거 아닌 것, 부차적인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많이 아쉽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예. 뭐 이렇게 치면은 아마 이거 MBC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고 뉴스타파도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MBC가 이 노상원 수첩 보도로 한국 기자금 단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수상 취소해야겠네. 아. 지기현에 따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조악한 증거가 아닌 조악한 그냥 메모장에 불과하니까. 근데 말이 안 되고요. 그런 거에서 제가 이제 폭탄 좋게 말씀드렸지만 2차 특검팀에서 해야 할 일이겠죠. 예. 이런 부분이. 예.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제 댓글창에 벌써 이제 사면법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 사면 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이제 장윤선 기자님께서 사실 이제 올라가서 뒤집어질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굉장히 해주셨는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그렇게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뭐 얘기했던 것들도 하나로 뒤집어질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논리. 그리고 그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앞뒤가 좀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 긴급권 차원에서의 비상계엄이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는 한데 또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예, 것, 군을 보냈기 그리고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예. 보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사법행정 권한을 침해한 것, 요 예. 두 가지 요소를 뭐 상당히 교묘하게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동전의 앞뒷면처럼 모순된 이야기인데 사실. 앞쪽을 보면 내란숙의 윤석열한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또 뒤쪽을 보면 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달리 해석될 여지를 둔 점, 이것도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예.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어요. 예, 그런데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왕권 신수설 뭐 등등 찰스 1세까지 이제 동의를 예. 하면서 또 설명을 하면서 이건 또 안 된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이 계속 그 교묘하게 뒤틀리면서 예. 상호 모순되는 형용 모순적인 그런 그 글을 썼다. 맞아요. 그래서 예.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이고요. 예. 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뭡니까 계획범이냐 예. 아니면 우발범이냐. 이제 요 두 가지의 그 관점에서도 실제로 치밀한 계획이 아니고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벌어진 일처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것 또한 또 그 뭐라 그럽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는 유리한 그렇죠. 요소죠. 유리한 요소가 예. 또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너무 재판부 설명 자료가 늦게 나오기도 하고 막 받아 적어가지고 지금 정확하고 좀 정리를 하긴 해야 구체적으로, 됩니다. 예, 예.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지규현 판사는 본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항소심에서 2차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좀 더 제대로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야,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네요. 곡선이 많이 깔린 그런 결정문으로 근데 판결문으로 보여가지고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도 예. 영화 서울의 봄 보시면 치밀하게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구두를 움직여야 되는데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일을 벌인 다음에 모여가지고 야 니네 전차부대 탱크 좀 출동시켜면 막 서로 싸우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 어디까지 해야 이게 치밀한 건지. 지금 특검에서는 2023년 한 10월경부터 예. 내란이 이렇게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발표를 음. 했고,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집권하자마자 비상대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요. 비상계엄 얘기를 예. 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지기현 재판장은 내란의 동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내란의 동기로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견 좀 수긍하는 듯한 내용이 있더라고. 선진국에 보니까 뭐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고 한꺼번에 의원이 확 바뀌지 않고 일부만 예. 조금씩 바뀌는 등 선진국에 보니까 이렇게 국회가 거대 야당이 막 독점해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우리는 이런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을 일견 수긍이 간다는 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1년 몇 개월, 1년 3개월 만에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로마나 찰스 1세, 아프리카 같은 뭐 후진국 어쩌고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대만법이 어쩌고 일본의 법이 어쩌고, 그거는 본인들이 재판 연구관 같은 거 할 때 예. 논문 쓰고 할 때 알아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선거부터 그냥 형량부터 얘기하고 하던지. 근데 앞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또 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해 3월인가요? 지기현 재판부가 구속돼 있던 윤석열 풀어줬잖아요. 예. 그때는 풀어준 논리가 뭐였나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공수처가 이 공수처 수사를 할 수 사건. 있는지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예. 거죠. 그때는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미 풀어줬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수사권이 있어.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욕을 먹을까봐 뭐라 그랬냐면, 공수처가 수사한 거 빼고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 그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해. 그럼 그때 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기소는 검찰이 했어요. 예. 공수처가 기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미 기소를 늦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준 거 아닙니까?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풀어줘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건 본인이 어떤 사정 변경이 있겠죠. 본인만의. 본인만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예. 개인적인 뭐 사정 변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면 내용은 되게 뭔가 이상해요. 장황해요. 형량만 셀 뿐이지. 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꽤 그러니까 많다는 그럼 2심 말씀이 판사가 예. 2심 판사가 뭐 어떻게 봅니까? 1심 판결문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증인신문을 더 할 것, 안 할 것, 안 해도 되는 거 고른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할 때. 음. 근데 이렇게 되면 판결문 내용이 약간 앞뒤가 아구가 안 맞는다 그러면 2심에서 증인신문 같은 거 다시 한다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이진관 부장판사처럼 앞뒤가 꽉 짜여져 있게 밀도 있게 해서 판결을 올리면 2심의 재판부가 편하죠. 그러니까요. 증인신문 더 안 해도 되고. 예. 참 그 미래의 독재자가 이번 판결을 보게 될 경우에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걱정도 전 들던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대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렇죠. 피해갈 방법들을 다 잘 마련해가지고는 성공하면 되겠네라는 오히려 잘못된 교훈을 얻는 게 아닐까 걱정이 그런 되기도 것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 긴급권, 긴급발동 이게 예. 이제 비상계엄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다라고 하고 다만이라는 우리 너무 다만 많죠, 본 것 오늘. 중에서 오늘 예. 다만 엄청 많았는데 댓글창에도 예. 다만 그 형식적 실체적 이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이제 국회 권한을 침해한 대목, 그다음에 이제 사법행정에 대한 권한 침해가 있었던. 그러니까 원 포인트로 요 두 가지 그러면서 강조한 게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대목이 그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이른바 그러니까 검사의 경우에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 그러니까 12월 3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1년 전부터 예. 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제압해서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계속 그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을 해보면 특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만 본다 하더라도 예. 꽤 오래전부터 내란을 획책하고 그 모의한 대목이 있고 또 하나는 심지어 그 누구죠? 신원식 예. 국방부 장관이 나중에 안보실장이 되죠. 그쵸. 예. 나중에 안보실장이 되는 바꿔오니까. 계기가 뭐냐면 비상계엄을 같이 도모하기에는 일정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누구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국방부의 무슨 장군 출신 하나가 강호필 지작사령관. 강호필. 강호필. 하와이에서부터 이미 그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은 그런 진술들은 다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런 그 증좌들이 굉장히 빼곡히 차고 넘쳐서 검사들이 수사를 한 것을 지겸 판사에게 이거를 유죄 취지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다 사실 증거불충분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우리가 깜빡도 속아나고 이게 판결문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렇다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비상계엄은 우리가 언제 발동할 수 있습니까? 그 정말 심각한 상황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있을 때만 가능한 우리가 12월 거예요. 3일에 대부분 뭐 연말에 송년회하고 저도 그날 사람들 많은 송년회하고 집에 갔는데 그때가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있을 때인가요? 전혀 대통령의 대통령의 권한 뭐 헌법적인 권한일 수는 있으나 그거를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쵸. 그 조건을 완벽하게 위반했으면 네가 비상계엄 선언 선포를 한 것 자체가 위헌이야라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대통령 권한은 맞는데 여기서 뭐 그러니까 위헌적인 군을 동원해서 특히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거. 그리고 내가 볼 때 지기현이 이걸 어쩔 수 없었던 이유는 포고령 때문인 것 같아요. 포고령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 체포한다 써 있으니까 이건 일종의 앞서 다른 판사들이 얘기했던 계약서 같은 거. 실물이 있잖아요. 포고령 실물이 있으니까 이것마저 부정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근데 그에 앞서서 전시에 준하는 사변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갔어야 맞죠, 사실은. 그렇죠. 실제로 이런 거예요. 대국민 담화나 포고령의 내용, 그다음에 피고인 여인영, 김용현, 곽종근, 이진우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하게 탄핵 소추를 시도를 하고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을 시도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과 정부의 그 활동이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내란 속의 윤석열이 여기에 생각이 점점 강화되고 집착해가지고 끝내 2024년 12월 1일에는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 걸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한다. 12월 1일에서야 결심했다. 그렇죠. 그 이틀 12월 만에 1일. 준비한 그렇죠. 계엄. 그래서 우발적 실패했다. 계엄. 우발적 계엄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흔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선관위에 왜 군을 보내고 심지어 당시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한테 케이블 타임 묻고 휴대폰 뺏고 별걸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케이블 타이는 묶으려고 했었고 실제로 묶는 건 아니니까. 아니었나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HID 부대 그때 이제 특수 임무를 띈 네. 얘기했던 뭐 이런 팀들을 가동시켜 놓고 대기시켜 놓고 끝까지 그분들이 지금 오비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수사로 밝혀지거나 드러난 것도 없고 큰 틀에서 종합을 해보면 내란 특검의 수사도 부진했고 그 부진한 수사 결과를 받아서 지규현 판사 또한 윤석열에게 좀 다소 유리한 상황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했으니 이 상은 항소심 가서 다투세요 라고 여지를 둔 그런 재판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초반에 그 느낌이 안 드셨어요? 지기현 판사의 모든 문장이 보인다였어요. 보인다. 네. 다른 선고에서 보인다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기사 쓸 때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신문 기사에 보인다가 제일 자신 없을 때 쓰는 보인다죠. 알려졌다. 전해졌다. 확인됐다. 전해졌다. 확인됐다는 아니죠. 확인됐다가 아니고 제일 자신 있는 거죠. 뭐뭐라고 보인다. 뭐뭐라고 전해졌다. 그 내부자들에서 그 조국일보 그 주필 영화 백운식이 뭐뭐라고 보인다라고 뭐뭐라고 보일 수 있다라고 그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법 같은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보인다라는 게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난 왜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판사가 법과 양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인다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쓰는 게 본인도 상당히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자신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형량은 센데 판결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저기호님께서 TV로 중계 안 됐으면 무죄 100% 줬다 이런 식의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란에 대해서 엄단을 하거나 심각하게 우리만큼 보고 있지 않는 재판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단한 법적 지식과 법적 엘리트들의 어떤 행태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우발적이든 그 계획적이든 간에 그 평온한 아무런 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변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 헌법에 사실 어긋나는 그렇죠. 행동이거든요. 이거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그야말로 사법적 단죄를 내리는 게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게 우리 법원의 사법부의 역할이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규현 판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뭐 그 노상원 수첩도 그냥 너무 조악하고 뭐 언제 쓴 건지도 잘 모르겠고 확인도 안 되고 그냥 뭐 개인의 주장에 불과한 거고 뭐 이렇게 퉁쳐. 그리고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1년 전부터 작심하고 한 걸로 볼만한 증거는 없어.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실관계들이 드러난 게 있고요. 그리고 체포명단 같은 거 불러주고 실제로 B1 벙커에 가두려고도 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그날 그 윤석열 내란 수괴에게 전화 연락을 받고 뭐 잡아드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인영하고 협력을 해서 야 누구누구 위치 추적해가지고 잡아봐 라고 해서 14명 가운데 4명만 잡았다고 칩시다. 그중에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포함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여기 못 앉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 소위 얘기하는 계몽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누군가를 깨우치려고 했었던 뭐 무슨 그 총알 없는 권총 뭐 빈총론이라든가 뭐 평화로운 계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진짜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불과한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만 정해놓고 가운데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과정상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내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계속 댓글창에서도 오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까 어떤 슈퍼챗 쏘신 분이 야 지기현 이런 식이면은 영화 나홀로 집에 있는 도둑들은 다 훈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설펐으니까. 네, 그러게요. 어설펐으니까. 바보 네, 도둑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징역 7년 받았잖아요. 예.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제? 음. 이상민 입장에서 지금 노상원이 18년 받고 한덕수가 23년 받고 국무총리니까 23년. 김용현이야 뭐 이제 주범이니까 30년 쳐도 이상민은 지금 본인의 부하 사실상 행안부 경찰국까지 만들어서 경찰청장 서울청장보다 예. 적게 받았어요. 서울청장 김봉식이 징역 10년 받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징역 7년 받았어요. 이러니까 우리 근데 여기 왜 별도로 한 거예요? 재판을 왜 병합을 안 했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를 빠르게 네. 진행하고 이 내란에 대한 엄중함에 대한 것들을 놓친 게 참 여러모로 아니 난 이게 이해가 뼈아프다. 안 되네. 이거 그냥 병합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왜 별도 이상민 혼자 별도로 지금 아마 재판을 받아서 기소 시기가 좀 달라가지고 그러지 아니 기소 시기가 달라도 않았는데, 병합하면 예. 되는데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1심부터 안 했던 게 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 얼마나 열받겠어. 음. 이상민 7년 받았는데 자기 10년 제일 열받은 받았어. 사람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네. 23년이에요. 한덕수는 적절하게 나왔죠. 네. 적절하게 나왔고 예. 아니 근데 이거 재판부 설명 자료를 그 한번 전 국민이 한번 예, 읽어보셔야 되겠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진짜 요 대목은 황당하네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너무 직위현식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이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음. 예, 실제로 저 문장 읽었어요. 이거 읽었어요. 네, 성경을 읽는다라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가 없음. 가로 열고 가로 지금 닫고. 이게 왜 잘못된 비유냐면요. 예.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아니 무슨 장발장이에요? 아니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일으킨 행위가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유잖아요. 마치 무슨 그 그러니까 잠시- 윤석열 이게 비유가 성립을 하려면 윤석열의 행위가 성경을 읽는 신성한 행위와 동급이 돼야 돼요. 그렇지. 그 비상계엄은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예요. 지금 다.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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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윤석열이 수미일관하게 아. 재판정에서 주장했던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냐 이것은 계몽령이고 그죠? 그냥 무슨 아무 일도 하도 일어나지 예산 않았다. 아무 일도 예. 일어나지 않았고 하도 그 국무위원들에 야당이 대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남발하고 예산에 대해서 뭐 목리를 부려서 대통령이어서 한번 골탕 한번 맛 좀 봐라 이것들아 뭐 이런 차원에서 경고성 한 계엄이라는 게 거다. 그 말이죠. 경고성 계엄이다. 예, 예. 이런 것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이 판사가 인용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정작 또 아니래 놓고 내용상을 보면 그런 옹호한 그렇죠. 굉장히 이런 거잖아요.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내용이 상당히 윤석열의 주장에 동의하는 네. 그런 내용이 뭐 포함된 거다라는 생각이 아, 아니 듭니다. 근데 네. 이거를요. 예. 재판부 설명 자료를 재판부 꼭 한 설명 번씩 다들 자료도-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예.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접하기가 힘드니까 예. 이거를 제 개인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도 올려드릴게요. 저희 개인 채널에 오프 더 레코드에 오시면 네. 제가 이 재판 설명 자료 PDF 파일을 네. 공개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세요. 네, 시사일에서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진강 부장판사가 바로 취재 했던 편의점에서도 올려드리도록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바로 따라하시네. 취재 편의점도 바로 전 올리겠습니다. 국민이 다 보셔야 되니까. 예, 이거 특히나 봐야 이진강 돼요. 부장판사의 재판 설명 자료랑 비교해서 보시면 음. 이 얼마나 이 내란에 대한 엄정함이 이번 재판에서 부족했는지를 네.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막 속보가 나왔는데 송은석 원내대표가 이제 헌정질서 위협 세력과는 단호하게 손긋겠다. 그리고 윤석열 1심 유죄의 책임을 통감한다.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는요?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은 네. 그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디 갔는지 네. 아직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송은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낸 걸까요? 아니, 선거가 급하죠.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절 사이에 지상파 3사가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평가 예. 지지율이 63에서 65%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부정평가는 30%대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다 정당 지지도는 더블 스코어로 더불어민주당에 지고 있고 심지어 TK에서조차도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0%포인트 상향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확 올랐네요. 심지어 70대 본인들의 그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70대 유권자들이 11.8%가
올랐어요. 지지율이. 아. 그다음에 18세에서 29세 사이 소위 음. 얘기하는 20대 청년층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100일 후에 선거를 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명만 바꾼다고 해서는 돌파가 안 된다. 예.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그 윤석열하고 제발 좀 단절하라라고 1년 내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교정된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네네. 있다가 이제 이날을 기다린 거죠. 만약에 오늘까지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완전히 절멸적 상황으로 갈 거라는 위기감 속에서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주장에 아. 불과하다 싶습니다. 네, 댓글창에 장동혁 대표는 전환길 고성국 허락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 채널A 인터뷰에서는 절윤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환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더라고요. 전환? 예, 그러니까 뭐 방향 전환이란 의미인 것 음. 같은데 절윤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안 하고 피해가는 뉘앙스더라고요. 근데 제가 취재해 보면 그 소위 그 전환길류하고 이 그 절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대표에 당선될 때 최대의 그 지지 세력이 바로 윤 어게인 세력이었고 전환길의 등에 업혀서 당선된 대표이기 때문에 전환길과 분리하는 순간 장동혁에 대한 타도 투쟁 또는 뭡니까 저기 그 떠나라 그만둬라 예, 당대표 내려와라. 그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예. 당대표 사퇴, 사퇴 운동에 직면하게 된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장동혁 대표는 그 전환길과 절대 헤어지지 못 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직위원 재판부까지 내란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전환길 씨는 내란 선전 선동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왜냐면 뭐 건국 펀드 음. 1,000억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제2의 국가를 예를 세우자는 들면 윤석열의 그렇게 나라. 치면 통합진보당 이석기는 그 입으로 말한 것 때문에 내란 그러게요. 선전 선동으로 징역 9년 받았잖아요. 국보법 더해져서 좀 더 받았겠지만 내란 선전 선동도 3, 4, 5년 그냥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기를 비롯한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전에 그 친일 잔재 청산 못해서 이 난리가 그쵸. 났듯이 예. 지금 반면교사를 삼아서 예.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면 그때도 장동혁 음.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비단 전환길 그리고 전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내란숙의 윤석열의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그 상황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 가가지고 예. 시위를 하면서 막았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때 45명인가요? 인간방패라는 말이 예, 있었죠. 그때. 인간방패 뭐 전쟁방패 인간방패는 모르겠지만 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예.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조은석 특검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떠났거든요. 근데 왜 그런 방식으로 했는가 납득하기 어렵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내란의 선전선동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와중이 됐으면 적어도 송원석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당시 맨 앞면에 섰던 김기현 전 당대표 등 윤상현 의원 등 해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444일이 지났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444일이 지나도록 내란숙의 윤석열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게요. 오늘도 웃고 갔어요. 양형 사유에도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반성 안 이거는 한다고. 정말 그 기괴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숙의 윤석열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 자신의 지지 세력들만 보고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무슨 새로운 반전 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면 받으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닐까.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저도 이제 서초동에 갔다 왔는데 이 그 뭡니까 윤 어게인에 반대하는
그 촛불행동 집회보다 윤 어게인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오늘. 네, 예.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집회를 했다고 저는 그 현장은 못 가고 박주민 의원을 통해서 예, 전해 예. 들었는데 저희 후배 기자가 현장 가 있었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음. 많은 수, 물론 이제 그게 다수의 여론은 아닙니다. 다만 서초동 여론인데 그 사람들 호송차 타고 지나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항소심에서 나는 뒤집을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헛된 망상과 헛된 꿈 속에서 여전히 내란숙의 윤석열이 헤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모든 관련자들이 저는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설 연휴 직전에 김건희 씨가 또 편지를 쓰면서 본인은 잘 지내고 있고 네. 그런 응원이 고맙다라는 취지의 그렇습니다. 글을 썼던 게 생각이 나네요. 편지를 썼죠. 참 반성은 어디 갔고 음. 우리가 이렇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입장을 안 내고요. 내일 낼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남은 아니, 이제 오늘 바로 내야지 무슨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아까 아니, 이제 그냥- 입장 지령을 그냥 기다리고 내년에 있다라는. 내라고 하세요. 내년에. 예. 어, 내년. 지금 봉지욱 기자보다 네. 느려요. 봉지욱 기자는 지금 이미 아까 그 선고 설명문 이미 올리셨대요. 제가- 자기 채널에. 여러분 이렇게 빠르신지. 제 개인 채널에 직위원 빠르다, 재판부 빨라. 설명대로 진짜 빠르세요. 올렸습니다. 와서 예. 누르시면 됩니다. 생방송하는 예. 중에도 올리네. 생방송 중에 올려버렸어요. 지금. 아니 방송에 집중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 돼요. 멀티로. 예. 아니, 우리 봉지욱 기자님은 이제 끝으로 결국 이제 2차 특검의 과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떤 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딱 두 개죠. 노상원 수첩도 뭐 중요한데 저는 그 외환 유치, 아. 예, 정보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해서 예. 문상호 그 사령관이 예. 정보사령관이 왜 대만에 가서 대만의 유력 정치인을 만났는지. 맞아요. 왜냐면 이게 얘들이 협중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계엄을 직후에- 일으키고 예. 중국 애들 때문에 부정선거 음. 주장을 한 다음에 대만의 그 대한민국 비상계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한다는 그러니까요. 성명을 예, 직후에 냈었어요.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삭제하긴 근데 했지만 그게 이제 공작의 일환이 야, 있던 거고 정말 몽골에 이상하긴 가서 해요. 북한 대사관 음. 접촉하다가 체포된 애들 또 빼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지적자와 외환 유치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게 전쟁을 유도해서 우리 국민들 북한에서 대포 맞고 총 쏴가지고 다 죽여라 이 얘기인데 제가 볼 때 내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외환 유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 수사를 하고 정보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안 이루어졌고 예. 민간 무인기 같은 건 맛보기 같은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정동윤 장관이 우리가 뭐 14차례인가 15차례 보냈다고 하는데 훨씬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민간인 그 대학원생인가 걔 혼자 수십 차례예요. 걔 혼자. 제가 개인만 파악하거나 들은 예, 바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한 거 어.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진짜 위험할 뻔했네요. 그리고 그게 그 대학원생의 개인 일탈이 아니고 자금 국정원이나 정부사의 자금이 들어갔고 그렇죠. 언제됐든 이 내란을 수습해가는 국면에서 반전을 일으키려 했던 그 시도까지 해서 외환 유치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봉지욱 기자가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한 그 후과를 그리고 12.12 그 군사 반란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한 그 후과를 결국에는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의 내란으로 다시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 내란의 잔뿌리까지 다 케어내서 확실하게 우리 대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또 다른 어느 시점에 또 다른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미 리박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교실 안에 극우가 잘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오늘 보니까 서초동에 그 극우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잔존 세력을 품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의 소위 얘기하는 그 화해와 용서를 할 거냐. 화해와 용서는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게 용서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해자 윤석열은 444일이 지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나 사죄는 없어요. 웃었죠. 예, 비웃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역사가 그리고 사법부가 단죄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란의 씨앗을 또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 됐고 다음 주에 이제 권창영 특검이 특검 보도를 받아서 새롭게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네. 됐는데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외환 위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점은 검찰의 내란 개입입니다. 심우정 총장 조사했습니까? 아직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그러면 김주현 민정수석 제대로 수사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제처장 이완규 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싼 여전히 혐의로 맡고 있죠. 예, 여전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음. 박성재를 중심으로 음. 그림을 새로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특검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두면서. 그러면 왜 자기들은 똑바로 수사를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이 많은 과제를 남긴 거 또 하나는 사법부가 비상계엄 내란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가. 그러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사법부는 어떻게 이 계엄 세력에 협조하려고 했었던가. 그 마각도 다 밝혀야 한다. 그게 권창영 특검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참 이게 이 내란 특히나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참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시기일수록 함께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대통령실 수사. 아, 윤석열 대통령실 네, 수사. 그렇죠. 예. 정진석을 중심으로 한 누구지? 김태효. 김태효. 예, 차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태효 차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안 되어 있고 증거인멸 혐의 정도로 싸게 막는 걸 지금 하고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본질에 가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란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방조했는지 혹은 예. 도왔는지에 예. 대해서 봐야 예. 된다.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어쩜 그러니까요. 이런가요? 네. 아니 너무 답답합니다. 예, 뭐 그래도 이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그리고 뉴스인 같이 보면서 이제 끝날 때 끝나지 않는 내란 청산 이야기를 계속 저희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힘이 빠지긴 하지만 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조목조목 짚어주시니까 아 우리가 봐야 될 본질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 힘을 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덕분에 오늘 재판 관련해가지고는 잘 해설해봤습니다. 혹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도 저는 뭐 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공소기각은 아니어서 진짜로. 우리의 공소기각은 기대치가 너무 아니어서. 낮아졌어요. 네, 구속기소 다행이라는 때문에. 생각이 그러니까. 예. 들고 근데 언제까지 이게 재판을 좀 2심 재판을 3개월 안에 빨리 좀 해서 대법원 마무리까지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고 사면금지법은 진짜 해야겠네요. 네, 네. 진짜 사면금지법은 이게 정권 바뀌면 예. 뭐 네. 지금이야 안 한다고 정권 바뀌면 바로 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사면금지법 정말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정한 민생 법안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예. 역대 뭐 내란이든 뭐든 대통령들 다 사면해 주잖아요. 사면 안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거 믿고 윤석열이 저런 식으로 한다고. 전두환도 사형 선고받고 사면 받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빨리. 예. 사면 금지법이 반려가 되면 그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네. 네.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계속 추적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2월 1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도 윤석열 재판 계속 이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뉴욕적 감찰관 그리고 이용우 의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의미 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